시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독한 일본 우선주의 지도자가 우리 바로 옆집에 등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열도 전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 바로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 2026년 현재 그녀는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 일본 보수 우파의 상징이자 전 총리 아베 신조가 못다 이룬 강한 일본의 꿈을 완성하려는 철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일본 총리 한 명 바뀐다고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늘 하던 대로 야스쿠니 참배나 하고 망언이나 좀 섞다가 끝나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경제와 공급망의 관점에서 뜯어보면 이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의 규칙 자체를 갈아엎는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 우리 기업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도박판이 지금 우리 바로 옆에서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제요리사에서는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의 수장이 된다는 가정하에 동북아의 돈과 권력이 어떻게 이동할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살얼음판 위에서 어떤 기회를 낚아채야 할지 그 내밀한 시나리오를 낱낱이 요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갈등의 껍질부터 한번 벗겨봅시다. 다카이치가 전면에 나서면 뉴스 헤드라인은 매일같이 시끄러울 겁니다. 그녀는 취임하자마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밀어붙이겠죠. 중국은 당연히 군국주의의 부활이라며 길길이 날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뉴스 자막에 속지 마십시오. 이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체면 싸움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수면 아래, 바로 공급망이라는 밥그릇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이 총칼로 땅을 뺏는 영토 전쟁이었다면 2026년의 전쟁은 상대방의 숨통, 즉 목줄을 쥐는 전쟁입니다. 다카이치의 강경 노선 뒤에는 아주 차갑고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가진 첨단 소재와 장비 기술을 무기화해서 중국의 부상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반도체 만드는데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액 아시죠?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70% 이상입니다. 특히 최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이 약 95%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 히토류 안 주면 너희 전기차 못 만들잖아 라고 협박할 때 다카이치의 일본은 이렇게 맞받아 칠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는 너희 반도체 만드는 기계랑 핵심 소재 싹 다 끊어버릴게. 너희 스마트폰, AI 서버 공장 다 멈춰볼래?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인 122조 엔으로 확정하며 그중 방위비를 무려 9조 엔 이상, 즉 GDP의 2%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돈이 이만큼 움직인다는 건 더 이상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 한중일이 서로 적당히 미워하며 돈은 같이 벌던 그 불편한 동거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 상대의 살점을 도려내야 하는 공급망, 데스매치의 시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험악한 밥그릇 싸움에서 진짜 날카로운 칼을 쥔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그 패를 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스매치의 가장 뜨거운 불판은 어디일까요? 바로 대만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다카이치가 왜 그렇게 대만의 유사시는 곧 일본의 유사시라며 중국의 영린을 정면으로 건드리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정치적 신념 때문일까요? 천만에요. 그 뒤엔 반도체 패권이라는 아주 차가운 비즈니스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봅시다.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완제품 브랜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뿌리인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이 바닥의 끝판왕이자 포식자입니다.
실제로 일본 반도체 제조장비협회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일본제 반도체 장비 판매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조 5천억 엔, 약 5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노광 장비 시장의 거물인 도쿄 일렉트론 같은 기업들이 이 거대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설계한 반도체를 대량으로 찍어낼 최첨단 제조 공장, 즉 파운드리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다카이치의 일본은 지금 TSMC라는 고래를 구마모토 앞마당에 모셔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 2월 현재 TSMC는 구마모토 제2공장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3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무려 170억 달러, 약 23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왜 소름 돋는 포인트냐고요?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40나노 수준의 구식 반도체만 만들던 나라였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나 TSMC가 생산하는 최첨단 칩과는 수세대 이상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카이치 총리는 2026 회계연도 예산에서 반도체 및 AI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조 2,300억 엔으로 편성하며 역대급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폭적인 지지에 이 막대한 예산까지 등에 업고 일본은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인 3나노 공정 국가로 점프하려는 겁니다. 축구로 치면 동네 조기 축구의 수준이던 팀 40나노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단숨에 프리미어리그 우승권 3나노로 진입한 격입니다. 다카이치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소재의 일본 머억이 제조의 대만을 하나로 묶어 완벽한 반도체 철벽을 세우겠다는 거죠. 중국이 대만을 압박해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려고 하면 일본이 자위대까지 동원해 방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기술이 일본 본토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일본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안에서 대체 불가능한 허브가 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기술 장벽 밖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싸움은 타임 어택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와 거대 시장을 앞세워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먼저 무너뜨릴까요? 아니면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중국의 기술 숨통을 먼저 끊어버릴까요? 이 속도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으로 쏟아지는 수십조 원의 자본.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돈 냄새 나는 지점입니다. 일본이 대만과 가까워진다는 뉴스를 볼 때 이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3나노 라인이 안전하게 돌아가느냐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강경파 지도자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국제정치학의 냉혹한 세계에는 미치광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강하게 나갈 거라는 인상을 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도발을 멈춘다는 역설이죠. 다카이치의 등장이 바로 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통일은 물러설 수 없는 과업입니다. 만약 일본 총리가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면 중국은 지금 대만을 쳐도 일본은 가만히 있겠네? 라고 오판했을 겁니다. 이 오판이 진짜 전쟁을 부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카이치는 취임 직후 대만의 평화는 일본의 생존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자국 여론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그녀의 강한 안보 노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단순한 항의를 넘어 실제 군사적 대응까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셈입니다. 결국 힘의 균형이 팽팽해지면 전쟁의 비용이 너무 비싸집니다. 역설적으로 일본이 강하게 무장할수록 동북아는 아슬아슬하지만 깨지지 않는 공포의 균형, 즉 밸런스 오브 테러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고압선이 쳐진 셈이니 누구도 함부로 선을 넘지 못하는 기묘한 평화, 즉 뉴 노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이건 단순히 일본과 중국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 운영체제, 즉 OS의 충돌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와 iOS가 있듯이 지금 지구촌에는 두 개의 거대한 운영체제가 깔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프리미엄 회원제 클럽 OS입니다.
흔히 자유주의라고 부르지만 사실 본질은 회원제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룰을 철저히 지키고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들만 가입시켜주는 폐쇄형 멤버십이죠. 미국은 말합니다. 우리 클럽에 들어오고 싶어? 그럼 우리 허락 없이 중국 가게에 장비 팔지 마. 대신 우리 마당에 공장 지으면 보조금 챙겨줄게. 이건 자유무역이 아닙니다. 국가가 대놓고 보조금과 규제로 시장을 주무르는 전략적 통제 시스템이죠. 즉, 미국은 시스템의 규칙을 쥐고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중국 주도의 거대 직영 상점 OS입니다. 여기는 가치나 룰 같은 복잡한 조건은 안 따집니다. 누구든 우리 가게 와서 물건 사고 돈 빌려가 라고 손짓하죠.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주인이 모든 권한을 쥔 이 가게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셔터를 내리고 자원 수출을 막아버립니다. 중국은 규칙보다는 물리적 의존도로 통제합니다. 우리 시장 막히면 너희 굶어 죽어 라는 자원의 공포를 활용하는 거죠. 결국 미국은 룰을 어기면 내쫓는 클럽이고 중국은 가게 문 닫으면 끝장나는 상점인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건 착한 놈과 나쁜 놈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의 통제 시스템이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아주 냉혹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다카이치의 일본은 지금 이 미국 클럽의 수석 매니저를 자처하며 중국 상가로 가는 길목에 가장 높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무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느 쪽 OS를 쓸 거냐? 라고 말이죠. 이제 양다리가 불가능한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다카이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자본이 무섭게 쏟아져 들어갈 수혜의 길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산입니다. 다카이치 랠리의 주인공. 가장 먼저 돈이 몰리는 곳은 방산입니다. 이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압승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본 증시에서 가와사키 중공업은 하루 만에 15.7%나 폭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미사일과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주로 꼽히며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죠. 일본 정부는 2026년 국방 예산으로 약 9조 400억엔, 우리 돈 약 83조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 대비 9.4%나 늘어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무인 드론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돈이 쏟부어질 겁니다.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릴 유일한 해답이죠.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재가동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 6호기가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와 3나노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이 전기 먹는 하마들을 감당할 수 없죠. 세 번째는 AI 로봇과 히토류 대체 기술입니다. 일본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과 안보 위기가 만나면 국방 AI와 무인 로봇 시장이 폭발합니다. 또한 중국의 히토류 보복에 대비해 일본은 이미 미나미토리 섬 인근 심해에서 하루 350톤 규모의 히토류 진흙 추출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산 자원 없이도 돌아가는 독자 공급망을 만드는 기업들, 여기가 바로 텐베거가 나올 지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한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묻습니다. 수십조 원의 보조금과 방위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나? 결국 일본 국민의 빚 아니냐라고요.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 대비 250%를 넘어섰습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튀어오르면 이 모든 화려한 시나리오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자들 역시 우려합니다. 일본이 칼을 갈면 중국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화약고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조차 일본이 통제 불능의 독자적 패권을 갖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일본에 공장을 짓는 건 일본 정부가 주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이지 일본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중국이 고립되면 끝날까요? 미국이 원하는 게 바로 그 그림일까요? 천만에요. 지금 중국은 고립되는 게 아니라 따로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칩은 못 만들지만 전 세계 가전용 칩의 절반을 장악하고 달러가 막히니 위안화로 석유를 사오며 일본이 압박하면 히토류 수도꼭지를 잠가버립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중국의 몰락이 아니라 자기들 머리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두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고래는 이미 덩치가 너무 커져서 가두려 할수록 그물 자체가 찢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진짜 공포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일본의 부활과 국가 파산이라는 두 가지 결말을 동시에 품고 달리는 폭주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질주 옆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일본이 칼을 뽑고 중국이 방패를 들면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정말 괴롭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두 기둥인 수출과 공급망이 통째로 흔들리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은 여전히 70%를 웃돕니다. 만약 다카이치가 주도하는 차단벽이 더 높아진다면 중국은 그 보복의 타깃을 만만한 한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26년 초 중국이 일부 범용 반도체 소재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내 중소 IT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 그 전초전이죠. 여기에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희는 우리랑 같은 OS를 쓸 거야? 아니면 저쪽으로 갈 거야? 라고 말이죠.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꼬리 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만 하기엔 우리에게도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난세에서 복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어는 작습니다. 고래나 상어에 비하면 한 입거리도 안 되죠. 하지만 그 몸 안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 때문에 아무리 거대한 포식자라도 복어를 함부로 삼키지 못합니다. 삼키는 순간 같이 죽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그 독, 아니 필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초격차 기술입니다. 일본이 소재를 쥐고 있고 대만이 제조를 한다면 우리 한국은 그 둘을 잇는 메모리 반도체와 차세대 배터리라는 대체 불가능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을 멈추면 아이폰도 테슬라도 심지어 중국의 거대 AI 서버도 그 즉시 멈춥니다. 다카이치의 강경 노선도 중국의 자원 무기화도 우리라는 필수 부품 없이는 그 위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변수는 동북아의 질서를 더 험악하고 거칠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국제 정세의 폭풍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실력이라는 방공호 아닙니다. 기술적 우위를 놓지 않고 어느 쪽도 우리를 버릴 수 없게 만드는 몸값을 올리는 것. 그것만이 이 살벌한 2026년의 체스판에서 우리가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진짜 질문은 일본이 이길까, 중국이 이길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남을 것인가? 입니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지 마십시오. 파도를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자만이 이 난세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요리사의 시나리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다카이치 총리 시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독기술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나눠주세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맛있는 경제 시나리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